네, 안녕하세요. 성상국 송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오늘부터 성상국 유튜브는 라이브와 사전 녹화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은 시즌 3의 영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호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철회와 또 새로운 후보 선정에 대해서 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교육계에서 이 교육부 장관 임명하는 이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대한민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성상국 회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의 현승호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맡고 있는 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SNS 보니까 네네네.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정신이 없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23년부터 공동대표 시작했는데 대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서희초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막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버렸어요. 한참 이제 거의 다 준비하셨는데. 바뀌어버려가지고 저희 토론회도 준비하고 예. 이랬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버렸네? 네. 막 그렇게 되고, 막 새로운 교육부 장관 뭐 또 나왔다가 또 철회되고, 이렇게 이런 막 어떤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터지니까 네. 참 스펙타클하네요. 또 게다가 또 코로나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또 대회도 치르셨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네. 저희가 전면 대면으로 6년 만에 기독교사 대회도 치렀고 해서 참 뭐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좀 지내왔고요. 또 지난주가 또 서희초 2주기여서 또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성명도 내고, 네네. 또 최근에는 제주도의 선생님이 또 돌아가셔서 그와 관련해서 대응하느라 좀 바쁘게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성성국과 좋은교사운동도 그 국회 앞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던 그것도 그때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2년 전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도 사실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좀 다룰 수도 있지만 좀 서희초 2주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 2년 전인데 그때를 정말 그 뭐랄까요, 추모의 물결이나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학교 현장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사실 그 바뀔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굉장히 단기간에 입법이 됐으니까요. 그쵸. 이 법 하나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들이 그 여름에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사실 뭐 이례가 없었던 그런 일 때문에 교권 4법, 그리고 이어서 교권 5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일단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학교의 어떤 민원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해서 현장에 바뀔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토대들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 물론 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바뀌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변화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년에 서희초 1주기 그때 교육부에서 이런 교권 보호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나 기반 어떤 제반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90% 이상 다 준비되고 실행되었다라고 좀 자화자찬하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좋은교사 운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실제로 학교 민원대응팀, 무슨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팀, 또 학교의 민원상담실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온도차가 좀 있네요. 네, 온도차가 많았고 참 지금의 현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권 침해 사안이 생겨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면 오히려 이제는 보복성으로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 선생님 중에 한 분도 학교에서 학생에게 그 옷이 찢기고 멍이 들도록 그 맞는 그런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자 또 부모가 교사를 또 아동학대로 또 신고를 해서 아이고. 이게 정말 늪과 같은 여기에 빠져드는 이런 게 좀 패턴화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작년 11월에는 인천의 한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또 올해 5월에는 제주의 한 선생님께서 똑같이 학교에서 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일도 있었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규정들, 어떤 규정이나 뭐 성문화된 어떤 그 법들, 한마디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마련을 했지만 그 근거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을 개선하고 있냐라고 하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1월에 10월이었죠. 돌아가셨던 인천 이제 학산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한마디로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그 서희초 사태하고 너무 그 판박이 같이 비슷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희초 선생님 역시 이제 학교에서 창고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주도 선생님 역시 학교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었거든요. 좀 그 서희초 선생님은 저경력의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면 이분은 중견의 또 남자 선생님이셨고 이제 부장교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어서 상당히 이제 이 악성 민원이 중등 베테랑 남자 선생님까지 쓰러뜨리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두 사건은 굉장히 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희초 사태는 이제 지금의 교권오법 그리고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교육청의 통합 민원팀 막 온갖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법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악성 민원을 했던 그런 보호자나 또 이런 마녀 사냥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뭐 비유를 하면 그 저희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데나리온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계속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 그래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거기가 우범 지역이어가지고 사람들도 공감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가로등도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거기 방범대도 돌려라. 그 다음에 길을 또 이렇게 정비를 해라. 라고 문건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랬는데 지나가는데 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분명히 도로 정비하기로 했고 가로등 설치하기로 했고 그 방범대 돌리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냐라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현장은 2인 1조로 일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현장은 반드시 작업반장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 규정대로 안 하고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2인 1조로 안 하고 한 명이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때 그 현장이 뭐 어땠고 저땠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현장 감독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또 까보니까 현장 감독이 관리해야 되는 현장이 한 10개가 돼. 그 인원은 한 10명밖에 안 돼. 현장 감독 혼자서 그 인원 10명을 어떻게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해결을 해야죠. 네. 인원을 늘리거나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교도 원래 규정에 의하면은 실은 지금 그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학교 다니잖아요. 네. 만약에 아침에 애가 아파서 못 나갈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규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규정 위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규정 위반하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한 지침 그리고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로 모든 민원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있습니다. 교감, 교장, 행정실장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있어요. 그럼 모든 민원은 다 민원 대응팀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 민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몇 시에 끝나나요? 방학은 며칠부터 하나요? 오늘 학교 급식이 있나요? 이런 단순 민원은 민원 대응팀에서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오늘 몇 시에 끝나고요? 오늘 방과후는 몇 시부터고요? 이런 거 이렇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단순 민원. 네. 또는 연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담임한테 연계해야 되는 게. 그런 민원은 민원 대응팀이 받아서 오늘 저 누가 저 병원 들렸다가 몇 시에 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담임한테 연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려주도록. 그리고 이거는 담임하고 이게 부모님이 좀 통화해야 될 내용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알려줘서 그 다음에 몇 시에 통화하시면 됩니다. 통화할 수도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셨잖아요. 네. 대부분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표 전화번호는 하나죠. 전화기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제 총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럼 다른 학부모들은 전화 안 할까요? 전화하겠죠. 네. 그럼 통화 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콜센터처럼 하나의 번호에 여러 대의 전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가.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정이 있지만 그것이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그 교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반에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은 전화를 걸겠죠. 엄마 아빠는 이거 학교에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한테 전화하겠죠. 결국에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나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예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런 규정을 만났을 때 이미 어렵겠다 판단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게 작동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했으니 아침에 전화 받는 사람을 늘리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온갖 뭐 AI 하는데 챗봇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던가 앱을 개발하던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인력도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언제 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시스템은 마련이 됐지만 어느 정도 그게 또 실효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이제 보니까 인천 그 특수교사 선생님의 케이스랑 제주 또 선생님의 이 케이스가 네네.
그 진상조사에 관한 어떤 그 시스템이랄까요? 네. 네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던데 네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방송을 보시는 이제 교육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사실 생소한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네. 지금 사건이 해결되고 있고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쪽이 넘는 진상 보고서가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교육청 내부에 자체 진상조사반을 꾸려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그 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전사고가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기업이 예를 들면 그 안전사고에 그 기업 감사팀이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믿을 수 없, 신뢰에 대한 그쵸? 이야기 좀 생기겠죠. 기업 자체의 조사팀이 가서 한다? 그런데 만약에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 또 뭐 변호사 뭐 노무사 이런 분들이 투입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사를 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래도 조금 좀 신뢰할 만한 그렇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인천에 이번에 그 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서희초 선생님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진상조사단으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 합동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이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결과 이제 사실 그 진상조사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별도의 어떤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그 인천 특수교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육청 감사관실 중심의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거예요. 거기서는 유가족이 추천한 분, 변호사, 또 노무사, 또 이 교원단체들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 또 교육청에 추천한 사람들이 함께 합동으로 이렇게 꾸려진 거죠. 그러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말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내밀한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50쪽짜리 이제 이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고 이쪽 그 유가족과 교원단체 쪽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교원단체들이 주장한 뭡니까 조사한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그걸로 이제 선생님 순직 인정 신청도 하게 됐거든요. 예, 이제 그 보고서의 어떤 얼마나 공개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약간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반을 꾸렸는데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기사를 좀만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진상조사반도 제주도가 처음부터 이걸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니까 그때야 마지못해서 이게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의문스럽고 그러면서 유가족이 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유가족이 요구한 어떤 노조가 좀 진상조사반에 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건 좀 다행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교육청 산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런 부분까지 다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의혹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 의혹점들을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현승주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3월부터 5월 사이에 좀 학생이 좀 잦은 결석을 하고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보호자로부터 잦은 전화 통화나 또 문자나 이런 민원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또 부장교사로서 이거를 혼자 좀 감당을 하셨어요. 번호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좀 달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5월달 달력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날, 5월 16일 금요일 날 저녁 8시 35분경에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신경 쓰셨던 그 학생의 보호자, 누나인데 그 보호자가 이 도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저녁 8시 35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돼서야 좀 그 통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고 접수를 하고 도교육청 중등과로 이걸 넘깁니다. 중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9일 월요일에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이 민원을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이거를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또다시 민원을 넘깁니다. 제가 지금 그 6월 2일 날 그 도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했던 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민원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학교로 넘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9월 2일 날 그러면 시교육청이 학교에 전화한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9시 2분입니다. 아침 9시 2분. 네. 업무 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분 만에 도교육청에서 심지어 금요일날 저녁에 접수된 그 민원에 대해서 도교육청 통합민원팀이 그거 사안을 다루고 이거 시교육청으로 넘깁시다 해서 넘기고 시교육청 통합민원팀은 보호자하고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 통합민원팀이 학교에 출동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2분 만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다 아침형 인간들이셔가지고 뭐 아침 8시부터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시간 사이에 그 아침에 과연 모든 직원이 출근해서 이것들이 가능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교육청 감사관실 중심의 자체 조사단에서 이거를 밝힐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실은 이렇게 학교로 도교육청으로 제기된 민원이 바로 도교육청, 시교육청, 학교, 담임교사에게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떠넘기는 방식이 이게 과연 서희초 이후에 통합민원팀이 생겨난 이후에 적법한 절차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실 선생님께서 그러고 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 22일 날 주검으로 발견되세요. 네. 그 22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그 주검이 발견되시니까 21일 날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미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보호자하고 통화하고 학생하고 문자 수차례 이제 주말에도 10번 넘게 통화하고 했을 때 전혀 돌아가시지 않았던 분이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어지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그 민원이 전달되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또 병가를 내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사흘 전, 그러니까 22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날 포함하면 사흘 전이면 20일인데 20일 날 그 학교장이 그 민원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흘 전에 그 만나기로 했는데 그 민원인이 결국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만나기로 한 것 때문에 일부러 병가도 미루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민원에 의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혔는데 민원인이 오지도 않고 선생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괴감에 빠지시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지휘 때는 계속해서 이제 교육국장이 그냥 이게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뭐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럼 교육청이 지금 교육감이 경찰에게 수사를 받고 있나?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을수록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그 인천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협의를 거쳐서 이게 좀 잘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맞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에 속해 계신 그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례 없이 거의 뭐 130여 명 넘게 그 조사를 하고 정말 다각적으로 그 조사를 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좀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후적인 측면 그리고 사전 예방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뭐 이미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 사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아예 이렇게 교육청의 관리 감독 받지 않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의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법제화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아예 좀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좀 법제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있는 시스템이 가동 가능하도록 지금 있는 것이 현실 가능하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번 2월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좀 미국에 좀 교육 탐방을 갔을 때 미국 학교에서는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는 분만 5분이 계세요. 한 학교예요? 한 학교에. 한 학교에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전화 받는 분만 5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또 필요한 건 연결을 하고 메모를 남기고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교장선생님 이건 교장선생님이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하고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핀란드에 가서도 어떤 시스템이 왔냐면 핀란드에 윌마 시스템이라는 거 봤어요. 윌마 시스템. 제가 그러니까 핀란드어여서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그 앱을 통해서 또 그 웹 환경에서 이런 걸 다 합니다. 상담 요청도 거기서 하고 실제로 심지어는 아예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도 색깔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수업 태도가 이랬다. 뭐 애랑 싸웠다, 담배를 폈다, 이런 걸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부모 거기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교사가 그거 확인한 걸 보고 좀 상담 학교로 와라 라고 하면 또 거기서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학교로 와야 됩니다. 또는 그 시스템에서 오늘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늦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리면 그걸 보고 담임교사가 체크를 하고 그게 자동으로 자기네 이제 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출석이나 지각, 조퇴, 변결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뭐 이게 뭐 아이땡땡 뭐 이런 그런 사설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 이거 가입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사설업체 배불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자체적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그냥 탁상공론 교육청에서만 하지 말고 저는
민원 당사자인 학부모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에 그 특수 학부모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9개 영역 33개 정말 개선 사항이 딱 뽑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학부모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이런 민원은 이렇게 하고 저런 민원은 저렇게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의지는 예산에서 표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AIDT 예산만 수조 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이런 데 좀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전국의 좀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건강한 교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좀 하루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현 대표님 오셨는데 네네. 또 한 두어 가지만 좀 네네네. 다른 사안을 좀 여쭤보고도 싶은데요. 최근에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저희 나라만 교사에게는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치 기본권이 없다라는 거는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정당 후원을 할 수도 없고, 정당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출마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의투표 같은 그런 정치 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번 대선 아니고 지난 그 총선이나 대선 때 이제 어떤 그 정치인이 출마하면서 막 이러이러한 교육 정책들 뭐 무상급식 포함해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 얘기하니까 교사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좋아요 눌렀어요.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 거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댓글만 달아도 경찰 조사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 정말 이 내란에 대해서 표현을 이거 내란 잘못됐다, 이거 계엄 이거 잘못됐다, 그런 계엄 상황에 정치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예, 심지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는 그 장면,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입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거 정말 딱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어서 그 시간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 교사들은 이번 기회에 정치 기본권을 좀 되찾자. 사실 이게 1960년대에 그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그 교사 그 박정희 시대 이게 사실은 유신의 산물이거든요. 교사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발언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그런 독재에 대해서 이런 유신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제도로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민주시민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되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지금 정치 기본권 찾기 또 연대에서 같이 참여해서 정치 기본권 찾기 운동을 함께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막 스쳐가는 약간 질문이 있는데 뭐 편집과 상관없이 그냥 여쭤보면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게 좀 다른 선생님이 당연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이나 방향성을 맞습니다. 이렇게 더 드러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녹화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학교 밖
아. 네, 학교 밖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네. 기독교 신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 그 좋아하는 목사님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막 내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고 그거를 막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이런 건 절대 있어서 안 되죠. 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종교적 중립이 학교에서 당연히 돼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학교 밖에 내가 그 업무 시간 이후에 교실 밖에서 또는 휴일에 내가 나는 불교 신자니까 절에 가고 기독교 신자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나는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나갈 수 있어도 그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사실 뭐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 개정이 가장 좀 트러블이 심하긴 했는데 사실 새로운 교육부 장관을 찾는 일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교육계에서 교육부 장관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과 권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좀 새로운 교육부 장관은 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네. 예. 엄청난 예산을 또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 그리고 이번에 그 AIDT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제 이전 국회에서 21대에서 그거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권한이 막강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그거를 단순히 이제 실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그런 좀 자리를 잡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걱정거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교육부 또 교육부 장관의 그런 어떤 위치와 권한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좀 새로운 교육부 장관은 누가 되더라도 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뭐 청와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표가 되냐 안 되냐, 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좀 교육개혁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수석 눈치 안 보고 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좀 배포 있는 분이 좀 교육부 장관으로 좀 내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까? 딱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참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좋은 분이 잘 찾아지고 좋은 분이 좀 개혁적인 정말 눈치 안 보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성상국 유튜브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예. 이렇게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실 방송 출연도
심심찮게 하실 텐데 아, 예. 분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 예, 못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도록 그냥 저희는 다 하실 수 놔둬주는, 있습니다. 네. 놔둬주는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이렇게 네. 하는 게 흔치 않아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이제 2025년 하반기 좀 좋은 교사 운동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뭐 앞서서 뭐 그 교권 5법, 뭐 민원 대응 시스템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정말 기본적으로 교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교사, 학생, 학부모 또 교사끼리 이 교육 공동체가 원활히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사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서로가 네.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파크 팔머가 이제 그의 책에서 안전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친구로부터 획득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교육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므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 여기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말을 하나 붙여왔거든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말 걸기 캠페인. 교사가 먼저 말을 걸자. 교사가 먼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에게 말을 걸자 하는 말 걸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 2학기 때에도 좀 저희가 말 걸기 캠페인을 좀 더 확장해서 학교 단위에서 또 선생님들이 말을 걸고 또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또 추동해 내는지 또 연구하고 좀 이런 일들을 또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동체적인 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니신 다른 일반 우리 성도님들께도 간절히 좀 부탁드리기는 이 교사나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뭐 또 죽었네. 이런 무뎌진 마음이 변화를 만들 수 없거든요.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변화를 위한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제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역동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죽음에 무뎌지지 말자. 그 죽음에 무뎌지는 순간 우리 생애의 감각도 무뎌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최근에 부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3명의 그 여학생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죄송합니다. 또 죽었구나. 또 죽었네. 아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라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 기사에 공유하고 댓글 달고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그 사람들의 죽음에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부터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모두가 좀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좀 다시 회복되는 날이 빨리 이 땅에 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성상국 유튜브 오늘은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와주실 거죠? 저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오늘 좀 너무 너무 심각한 얘기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네.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네. 궁금하시거나 네.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 이슈에서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제가 아들 셋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저는 딸 둘입니다. 네. 참고로. 정말 해드리고 네. 싶은 얘기 많은데 그렇죠.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네. 다음에 또 한번 좋은교사 운동에서 또 네.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